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리뷰할게요, 리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리뷰는 항상 해야 되니까. 재고자산은 원가법하고 저가법이 있었죠. 이게 기업회계하고 좀 맞추려고 우리 세법의 원칙은 원가법이지만 기업회계에서 자꾸 순실현가능 가치, 시가하고 장부가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걸 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신고를 해주면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원가법 이거 선택을 한 걸로 보고요. 원가법 중에서도 재고자산 선인선출법 그거 선택한 걸로 보고 부동산 매매업에 부동산 개별법 이걸 선택을 한 걸로 보죠. 원가법 중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면 총평균법 그걸 선택한 걸로 봅니다. 원가법인 거예요. 무신고 시에는. 다른 점은 원가법의 경우에는 파손부패 사유로 인한 거 그런 것만 평가 손실 계상하면 송금 인정해 주는 반면에 유행 경과로 시가 하락한 거 이건 송금 안 해줘요. 평가 손실 잡으면 바로 송금 불산입, 재고자산 더했다, 유보 이런 세무조정이 일어나고요. 저가법의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시가하고 원가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파손부패 사유뿐만 아니라 유행 경과로 시가 하락한 거 그 평가 손실 잡으면 그대로 인정, 세무조정 없이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었죠. 개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선인선출법, 후위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 매가한원법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재고자산 종류별 그리고 영업장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재고자산 중에서도 제공품은 후입선출법, 뭐 제품은 개별법, 원재료는 이동평균법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영업장별로도 달리 평가할 수 있어요. 유가증권은 원가법이라는 걸 잘 갖고 하시면 되겠고 뭐 예외가 하나 있긴 하죠.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시가법 이걸 할 수 있는데 뭐 투자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는 원가법이니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을 계상하면 다 세무 조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제 평가 손실의 경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주식 발행 법인이 파산을 했거나 뭐 부도가 발생했다, 회생계 인가 결정, 부실 지문 기업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는 평가 손실 계상하면 그 송금으로 인정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가법. 주식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채권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채권이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기억으로 좀 기억하자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기억으로, 밑에 있는 기억 말고 위에 있는 기억으로 개별법이 가능한 평가 방법인 게 채권 갖고 가시고, 둘 다 무신고시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이걸 선택한 걸로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 증권 매매업의 경우에 원래는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의 컨셉이긴 하나 그래도 유가증권 평가 방법 따라가지고 이런 평균법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재고자산처럼 선인선출법 이런 거 적용할 수는 없어요. 증권 매매업도 다 유가증권 평가 방법 따라갑니다. 그 재고자산하고 유가증권 깨져 있는 거 그대로네. 자, 재고자산 유가증권. 자, 최초 신고 기한, 변경 신고 기한이 있었죠. 최초 신고 기한은 최초 사업년도에 과표 신고 기한이었어요. 과표 신고 기한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각 사면 종료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초 신고를 해야 되고, 변경 신고 기한은 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면 종료일 이전 3개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12월 말 법인이면 9월 말까지 이전이라는 거 마이너스 3개월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니까 승인은 요하지 않는 거고요.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무신고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신고한 사업년도까지 무신고가 돼서 무신고시 평가 방법, 선인선출법 이런 걸 적용해야 돼요. X1년도도 당연히 선인선출법,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X2년도도 선인선출법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신고한 3년도까지 무신고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신고한 방법이 총평균법이면 총평균법 X3년도부터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조금 봐주겠다라는 컨셉으로 만약에 무신고시 평가 방법 선인선출법을 적용한다면 법인이 그래도 변경신고 기한 안쪽에 신고를 하면 변경한 걸로 봐가지고 좀 조기에 X2년부터 내가 총을 선택해서 신고했으면 총평균법 그거 적용할 수 있어요. X1년도에는 어찌됐든 늦었으니까 선인선출법, X2년도에는 이제 총평균법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요 날짜 기준으로 많이 늦고 조금 늦고를 나누고 있다. 최초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 이전에 신고하면 X2년도에 바로 바뀌는 거고요. 9월 30일 이후에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X2년도도 무신고시 평가 방법인 선인선출법 적용하고 그 다음 3년도부터 총평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 일반적으로 선인선출법,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었고요. 임의 변경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임의 변경은 변경 신고 기한을 넘겨서 변경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변경을 했어. 변경을 해버리면 이미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변경 신고를 늦게 하고 변경을 하면 원래 늦게 했으면 다음 3년도부터 변경이 되는 거고 이번 연도에는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뀌면 안 되는데 변경 신고한 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또 이미 변경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제때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이미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제때 변경 신고를 했는데 그럼 바뀐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연도부터 바뀐 거니까 바뀐 방법으로 평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당초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평가하고 있어도 이미 변경에 들어가는 거야. 제때 신고했으면 바뀐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 그때도 이미 변경이 되고 아예 변경 신고를 안 하고 바꿨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변경이 돼가지고 그때는 맥스로 평가합니다. 무신고시 평가 방법 하고요. 그리고 대안에는 평가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 신고 방법이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좀 적었지만 이 방법은 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비. 제때 변경 신고했으면 변경 신고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때 변경 신고를 했으면 그런 거 좀 잘 캐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계산착오는 봐준다. 착오라는 표현 나오면 이미 변경으로 보지 않는 거니까 차이만 세무조정 하시면 돼요. 계산 차이만 세무조정하는 것이고 뭐 맥스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세무조정은 이제 세법 기준으로 맞추면 돼요. BS 상의 재고자산이 80인데 우리는 100이야. 그러면 20만큼 입금 산입 유보 재고자산 더 있다. 우리는 100인데 장부상의 재고자산이 너무 많아. 120이면 그때는 마이너스 유보가 생기게 송금 산입하시면 되겠죠. 그 세법 기준의 표현으로 세법보다 적어 그러면 평가감 이런 표현 쓰고 세법보다 많아 그럼 평가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유보는 언제 추인되느냐? 바로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 추인이에요. 자동 추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추인. 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금방 팔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비록 뭐 30%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린 30% 추인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100% 추인하고 완전 초기화 시켜서 리셋한 다음에 기말에 BS 계정만 보면 돼요. 그 BS 계정 접근법이라고도 하죠. 어차피 유보라는 게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니까 그 유보를 생기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초 유보를 다 추인하고 0으로 만든 상태에서 기말에 돼야 되는 유보가 50이야. 그럼 50을 총액으로 생기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세무 조정하는 방식이니까 몇 프로 팔렸는지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기초 유보는 다 추인하고 출발해서 기말 유보를 총액으로 발생시켜 주시는 총액법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재고자산 자동 추인 사건. 그 유가증권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는 원가법이다 해서 뭐 내용을 좀 봤죠. 평가 이익을 잡으면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평가 손실 잡으면 또 송금 불산입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을 합니다.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하거나 부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래도 평가 손실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단기 손익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각사소득을 구하는 개념이라서 혹시라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잡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타 포괄 손익에 있는 것을 단기 순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1단계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기타 포괄 손익을 단기 순이익으로 바꾼다. 입금산이 기타 하면 돼요. 어차피 단기 순이익도 이익잉여금 자본 쪽에 들어가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쪽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넣는다라는 개념에 불과하고 자본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입금산이 기타, 평가이익은 그리고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 1단계 세무조정, 송금산입 기타는 해놓고 송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송금 불산입 유보 이런 두 번의 세무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유가증권 세무조정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외화자산 부채는 요 총괄표를 하나 채우기로 했죠. 외화자산 부채에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게 외환 차손익 이런 표현하고요. 이거는 외환 차손익은 결제나 상환됐을 때 발생한 손익, 상환손익이라고 부르죠. 얘는 실현된 거예요. 이건 실현된 거니까 입금 송금 맞아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거랑요. 외화 환산 들어가는 표현, 환산 손익은 다른 표현이다. 환산 들어가면 얘는 다른 표현으로서 외화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환율 변동되는 손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미실현된 손익이었죠. 미실현된 거. 얘는 이제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시가법하고 원가법 이렇게. 원가법이 원칙이지만 회계에서 자꾸 환산하니까 시가법도 수용을 하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세법의 원칙이 원가법이니까 원가법 선택한 것으로 보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개는 구분하고 출발. 외환 차손익은 돈을 결제할 때 상환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돈이 더 나간다든지 돈이 더 들어온다든지 그런 때 발생하는 게 외환 차손익. 얘는 실현된 겁니다. 외환 환산 손익은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하면서 환율 변동 손익이죠. 원가법을 표현하는 말이 취득일, 발생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취득을 하고 발생일 환율. 시가법을 표현하는 말은 3년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이걸 시가법 표현 방식이니까 종료일인지 취득일 발생일인지 그걸로 구분해 주시고요. 합해성 외화자산 부채에 통화선도가 있으면요. 일단 합해성이다. 이것도 좀 챙겨 주셔야 될 거. 모든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비합해성은 제외하고요. 비합해성 자산 부채는 제외.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비합해성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유형자산, 뭐 재고자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주식 이런 것도 비합해성이고요. 또 외화 선급금, 외화 선수금도 비합해성이라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돈이 오고 가는 거 그건 비합해성이고 미래 시점에 돈이 오고 가는 외화 매출 채권 이런 게 합해성, 외화 차입금 합해성, 외화 예금 이런 게 합해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합해성만 환산의 대상이죠.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 원가법, 시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 통화선도 이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택해서 신고를 한다. 통화선도는 일반 법인은 환위험 회피용 이것만 환산의 대상이었고요. 환위험 회피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통화선도 환위험 회피용이든 뭐 투자 목적용이든 상관없이 금융회사는 다 환산의 대상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었죠. 다만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회사, 은행 같은 데는 합해성 외화자산 부채는 시가법 강제예요. 요 강제라는 거. 시가법은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걸 강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인지 일반 회사인지 구분하고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말 문제로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시가법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이제 일반 회사는 한번 선택을 하면 뭐 영원히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5개 사업년도 후에 바꿀 수 있다. 5개 사업년도 후에는 변경 가능하다. 근데 금융회사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선도 이거는 한번 선택하면 그걸 계속 적용을 해야 돼요. 얘는 5개 사업년도 후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을 안 하면 무신고시에는 우리 세법상의 원칙이 요거예요. 원가법. 요걸 선택한 걸로 본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했죠. 이게 외화자산 부채에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갖고 가셔야 될 게 가상자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에 있었죠. 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비트코인 요걸 그냥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됐어요. 선입선출법. 먼저 산 걸 먼저 판 걸로 본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말 문제로 나왔던 부분은 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세법 뭐 답이 없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면서 암기하셔야 돼. 암기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급이자 송금 의사님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봤죠. 우리가 스텝 1에서도 봤지만 좀 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순서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관련이자 원칙 이 두 개는 원칙적으로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사유출 그렇게 소득처분 한다. 그 내용 봤고요.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고 업무무관 자산이나 업무무관 가지금 있을 때는 기타 사유출. 우리 시험에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 되는 금액을 구해봐라. 그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매번 나오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금액만 좀 바꿔가지고 나오니까 기타 사유출이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답을 좀 도출을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건설자금 이자 관련해가지고 자본화 대상이 회계하고 세법 좀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세법은 사업용 유무형 자산만 투자 부동산 이거 안 됐고요. 업무 무관 자산 얘기하는 거죠. 얘가 재고 자산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봤고요. 회계하고 좀 다른 점이 우리는 특정 차입금은 자본화 강제,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선택.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면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예요. 단기 송금이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자본화한다는 게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이 돼가지고 자산이 되면 미래 송금보다 당장의 송금이 훨씬 더 납세자에게 유리하니까 일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자본화를 선택하지 않아요. 특정 차입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니까 자본화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관련해가지고 자본화해야 되는 대상 이자는요.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발생한 이자만 취득 부대비용이라서 자본화,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 그 전에 발생한 것은 그냥 송금. 그 후에 발생한 것도 그냥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 준공일은 이제 토지, 건물, 뭐 대금 청산일, 사용 개시일, 건물 또 취득일, 사용 개시일 둘 중에 빠른 날로 되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해서 제가 F로 그냥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F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빠른 날이라는 뜻이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상에 취득일로 가는데 양도소득세법상으로는 이렇게 건물 짓는다라고 하면 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 개시라고 사용 승인일 둘 중에 빠른 날로 체크하시면 돼. 사용 승인 받은 날 하고 그리고 사용 개시한 날 둘 중에 빠른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자본화하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무조건 빠른 날 지금 감가상각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감가상각은 수익하고 비용을 대응하는 개념이니까 사용 개시일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어. 그럼 자본화는 이때 건물이 다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제 건물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다 이제 준공이 된 거야. 준공이 완료된 거고 준공됐는데 조금 놀리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쓰는 날짜가 달라. 개시일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사용 승인은 뭐 6월 30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았어. 근데 사용 개시는 한 10월 1일 날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안 쓰다가 사용 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본화는 여기까지예요.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그죠? 자본화는 여기까지. 왜냐면 건물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그냥 단기 송금이 되는 개념이고요. 취득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취득 부대비용은 둘 중에 빠른 날까지 완료가 된 거니까 요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자본화 대상인 거고요. 감가상각은 또 둘 중에 빠른 날 이때부터 감가상각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때는 비워뒀으니까 감가상각 개념 자체가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을 발생시키겠다. 자산으로 뒀다가 그게 똑똑 잘라가지고 비용으로 착착 보내는 거. 그런 게 감가상각의 개념이라서 감가상각은 무조건 사용 개시일부터예요. 아시죠? 둘 중에 빠른 날부터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지금 자본화 종료일 얘기하는 거죠. 자본화 종료일은 둘 중에 빠른 날 자본화를 종료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만 끊어서 취득 부대비용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단기 송금 그 개념이고요. 감가상각 동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감가상각은 무조건 사용 개시일부터 빠른 날부터가 아니라 사용 개시일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날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자본화 대상 기간이고요. 특정 차입금 이자는 계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1번에서 2번 빼고 3번 빼고 특정 차입금 그 건설 기간 중에 발생한 특정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이걸 바로 한 방에 다 꺼내서 쓰는 건 아니라고 했죠. 한 10억을 빌렸어. 건물 지으려고 그 10억을 한 방에 일시금 형태로 다 꺼내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뭐 인건비 준다고 한 3천만 원 꺼내고 2월 달에 철근 산다고 한 5천만 원 꺼내고 이런 식으로 돈을 꺼내서 쓰는 거야.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10억이 꺼내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매달 조금씩 꺼내면서 돈이 나가는 컨셉이죠. 건설을 진행하면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조금씩 꺼내고 있었어. 잔액이 제법 있는 상태인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게 있다. 원재료 매입대금 기일이 발생해가지고 기일 돈을 지급하는 대금 결제일이 생긴 거야. 대금 결제일에 돈이 모자란 거야. 모자라면 시설자금 통장 그 안에 있는 돈을 좀 꺼내가지고 원재료 매입대금 메꿀 수가 있겠죠. 매입대금 빨리 결제를 해달라. 상대방이 닥달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건물 지으려고 돈 빌린 거지만 그걸 꺼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쓰게 되면 일반 차입금이 되는 거야. 특정 차입금이 아닌 거야. 그건 이제 건설비로 쓴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으니까. 얘는 건설자금 이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빼는 거죠.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건설자금 이자가 아니니까 빼고요. 그리고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이자. 건물을 짓는데 돈을 빌렸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 그러면 취득 부대비용으로 건물에 얹이죠. 얹이는데 그 돈을 빌린 거를 일시예치를 해가지고 이자 수익이 발생해. 그럼 취득 부대비용이 덜 든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취득 부대비용이 덜 든 거니까 이것도 빼도록 되죠. 그래서 빼고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운용자금 전용이자 빼고요. 그리고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이자 빼고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갖고 가셔야 될 거는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의 컨셉이라고 했죠. 얘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자 중에서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었고요. 이게 예를 들면 1,000원이야. 이 이자가 운용자금 전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300원이야. 그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700원 송금 불산입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 1,000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700원이 송금 불산입되고 남은 이자 얼마야? 남은 이자. 얘는 지금 송금이 된 개념이거든요. 얘는 송금 불산입되고 얘는 송금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뒷동네 후순위 산식 꾸밀 때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에요. 일반 차입금 이자니까 후순위 산식에 업무무관 자산이 있다든지 하면 지급자 송금 불산입을 할 건데 그때 얘는 남아있는 이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은 이자, 남은 차입금 가지고 후순위 산식을 꾸밀 때 얘까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얘는 남아있으니까. 근데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이자는 실제로는 뭐라는 거였죠? 얘가 100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건설자금 이자 쪽에서는 취득 부대비용이 덜 든 거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빼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자 수익에 입금 불산입의 개념이었어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세무조정하고자 지급자 송금 불산입하고 이자 수익 입금 불산입을 퉁치고 세무조정이 들어간 것뿐이고요. 아시겠죠? 세무조정은 결과적 순액으로 이걸 퉁쳐버리면 600원이 건설자금 이자야 라고 해서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됐죠. 유보. 취득 부대비용이 덜 든 거니까. 근데 600원이 지급자 송금 불산입된 게 아니라는 거. 실제로는 1,000원이란 지급이자 중에서 700원이 송금 불산입됐고 송금이 되는 게 300원 남아있다. 이 300원이 후순위 산식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후순위 산식에는 얘가 송금이 된 건데 또 업무무관 자산이 있으면 이 중에서도 일부분이 송금 불산입될 수가 있어요. 얘는 이미 송금 불산입됐고 이 중에서도 업무무관 자산이 있으면 또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후순위 산식에는 이 300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이자 수익의 입금 불산입. 그 개념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차입금 이자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산식을 좀 보긴 했죠. 일반 차입금은 일반적으로는 자본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세부담 최소화에 부합하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문제에서 자본화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 그 일반 차입금 이자가 얼마냐? 그걸 구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될 것은 건설비가 있으면 특정 차입금 먼저 쓴다는 거. 그걸 좀 갖고 가시면 돼요.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일반 차입금을 쓴다.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면 이 건설비 쓴 부분에 대한 이자에도 건설 자금으로서 자본화가 돼야 되니까 자산이 돼야 되니까 얘를 송금 불산입 할 건데 그 부분은 이 이자 요 이자에서 전체 출발해요. 이 이자는 전체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한 거니까 일반 차입금 분의 건설비에서 특정 차입금을 뺀다. 다만 현실에서는 일수까지 고려해야 돼가지고 분자 분모에 뭐 적수가 들어가더라.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업무무관 자산이라든지 업무무관 가지금이 있을 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얘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에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산식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지급이자 곱하기 차입금 적수 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 업무무관 가지금 적수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때 지급이자는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된 건 제외하죠. 이미 선순위로 송금 불산입됐는데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송금 불산입되면 송금 불산입 2번 하는 꼴이에요.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 이자를 제끼고 남은 이자 들고 오고요. 또 남은 차입금을 들고 와가지고 이 산식에 넣어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해서 제가 금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찐 이자니까 포함하자. 금융보험 할인료, 금융리스료 중에 이자 상당에 금자 안 들어가는 거. 상업보험 할인료, 이거 매각거래로 인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팔아버린 거. 얘는 세법상으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보는 개념이에요. 받으러 오면 얘기하는 거고요. 물건 팔고 받으러 받아왔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매각거래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자가 아니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얘는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고요. 또 운용리수료도 세법상으로는 그냥 임차료에 불과한 거라서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일차 상가액은 찐 이자니까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반면에 현일차 상가액 연지급 수입이자는 찐 이자가 아니라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찐 이자가 맞아요. 찐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세 정책이요. 이상한 차입금 빌리지 말고 이건 좀 건전한 차입금이니까 빌렸어도 괜찮아.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안 할게.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상품이에요. 하나의 상품 명칭인데 얘는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만 포함하지 않고요. 다른 동네는 다 포함이란다고 했죠. 다른 동네라고 하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계산할 때 또 지급이자 차감액 그 지급이자에는 포함이었고요. 또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라는 규정이 있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봤죠. 인정이자 입금 산입할 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원칙적인 시가이자율로 봐요. 그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할 때도 이 차입금 갖고 와가지고 다 포함해가지고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찐 차입금이니까 들고 옵니다. 이 동네에서만 업무무관 자산 관련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할 때만 제외한다. 그거 좀 갖고 가셔야 돼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안 보면 까먹게 되고 문제 풀 때 틀릴 수 있는 함정으로 등장하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차입금 적수는 원래 차입금 잔액에다가 일수 곱하면 되는 건데 역산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자 비용 나누기 이자율 곱하기 365. 얘는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365가 온 거라서 픽스 3년도가 아무리 1년 미만 차입금을 7월 달에 빌렸어.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365를 넣어가지고 자의금 적수를 좀 계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간 자산 적수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얘는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해가지고 시가를 초과해서 돈을 준 게 있다고 하면 쓸데없는 자산을 사오면서 특수관계는 돈을 많이 준 거죠. 그 부계부가 적용됐을 때 시가 초과액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죠. 시가 초과액. 시가는 1억이야. 그럼 세법상 취득가액은 얼마냐면 시가 1억짜리를 특수관계인에게 1억 5천 주고 샀어. 그러니까 원래는 세법상 취득가액을 묻는 문제에서는 시가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시가가 취득가액이거든요. 시가까지만. 시가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 취득가액을 묻는 말 문제에서는 당연히 시가 초과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을 묻는 거, 그걸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산식을 묻는 문제인지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가액에는 당연히 시가초과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우리 특수관계인한테 고가 매입하면 시가,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고가 매입하면 기본 의제 규정에 따라서 정상가.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2장에서 배웠어요. 2장에서 특수관계인한테 고가 매입하면 시가, 특수관계인 아니면 정상가. 취득가액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시가초과액이 포함되지 않지만 요 산식에서 분자에 들어갈 금액, 분자에 들어갈 금액만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에다가 시가초과액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돈 나간 거 기준으로 지급자 송금 불산입을 하겠다. 1억이 시가지만 1억 5천은 썼으니까 1억 5천 주고 샀기 때문에 1억 5천 넣어가지고 지급자 송금 불산입 할 거야. 그런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업무간 가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었어요. 매출 채권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정상적인 물건 팔고 발생한 상거래 채권이니까 얘는 가지금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대여금 채권이라고 해도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그럼 또 업무간 가지금이 아닌 거야. 대여금 채권이고 플러스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 그게 업무간 가지금이 되는 거니까 그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업무간 가지금에 대해서 뭐 적정이자 수령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업무와 무관한 거 가지고 있음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동네. 손해보는 것과 관계 있는 동네는 인정이자 입금 산입 동네예요. 인정이자 입금 산입은 부계부 규정이거든요. 부계부 규정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서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게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세부담을 증가시키겠다. 가산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만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어. 그러면 손해보는 게 없네.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지 않다. 내가 저리로 되어 있다든지 무상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손해보는 거래를 한 거니까 과소득이 줄고 과소득이 줄면 세부담이 줄겠죠? 그럼 세부담이 늘릴 거야. 가산조정이 들어가요. 가산조정, 그 약정이자와 인정이자. 그 차액이 현저한 이익분유 요건 충족하면요.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그때는 가산조정하고 입금산입 부계부 동네에서는 항상 기속자에 따라서 소득처분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그렇게 가는 게 인정이자 입금산입 동네예요. 이 동네하고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내용도 맞죠. 업무간 가지금을 보지 않는 거. 이 업무간 가지금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동네에서 업무간 가지금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급자 송금 불산입 동네뿐만 아니라 인정이자 입금 산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업무간 가지금이 아니니까 인정이자 입금 산입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급자 송금 불산입도 안 하고 인정이자 입금 산입도 안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 포함하는 거. 대표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대납을 했다. 그런 거는 기속이 분명하면 회사가 낼 돈이 아닌데 대표자가 낼 돈인데 대납을 한 거니까 그걸 회사가 대여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놨을 때 업무간 가지금이 맞고요. 키워드 기속 불분명 또는 이제 추계도 이쪽에 들어가죠. 추계의 경우로 추계 소득을 이렇게 가산 조정하고 입금 산입하고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한 거야. 기속 불분명 추계로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 했을 때 이때 대표 상여로 처분하면 대표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 부담이 있거든요. 그걸 회사가 대납을 합니다. 간행적으로. 대표자가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가져갔는데 자기 보고 소득세 내라고 하면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가 대납하는 것은 좀 간행적으로 하는 거니까 봐줄게. 얘는 업무간 가지금이 아니야. 인정이자 입금 산입도 안 하고 지급자 송금 불산입도 안 하고 그렇게 이 키워드 위주로 좀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소하게 빌려주는 것까지는 또 업무간 가지금을 보지 않죠. 직원에 대해서 월정 급여 범위 안에서 급여를 가불했다. 괜찮아. 학자금 되어 있다. 본인 학자금이든 자녀 학자금이든 경조사금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업무간 가지금을 보지 않아요. 직원은 원래 특수관계인이거든요. 그리고 돈 빌려준 대여금 채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업무간 가지금을 안 볼게. 지급자 송금 불산입 안 할게. 좀 빌려줘도 괜찮아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챙겨가시고. 근데 이건 소소한 거지만 소소하지 않은 거. 소소하지 않은 게 주택자금이죠. 주택자금은 큰 돈이에요. 큰 돈이라서 주택 구입자금이라든지 임차자금은 업무간 가지금을 보는 게 원칙이에요. 임직원은 다 특수관계인이니까. 다만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야. 그리고 직원한테 빌려줬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어요. 이 직원이 우리 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닐 것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는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업무간 가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직원. 중소기업인데 임원한테 빌려줬어. 임원한테 빌려주면 업무간 가지금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원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이 아니야. 그러면 또 업무간 가지금이 되는 거니까 이게 다 엔드로 충족이 돼야 돼요. 중소기업 직원일 것, 지배주주 아닐 것. 그리고 주식 자금을 빌려주면요. 원래 주식 자금 빌려주면 업무간 가지금이 되는 건데 누구한테? 우리 사주 조합이라든지 우리 사주 조합원한테 빌려주면요. 그때는 업무간 가지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대주주한테 빌려줬대. 대주주한테 주식 자금을 빌려주면 그때는 당연히 업무간 가지금이 되는 거야. 누구에게? 우리 사주 조합이나 우리 사주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금 가수금의 처리는요. 납세액이 좀 유리하게 되어 있죠.
같은 사람한테 가질금, 빌려준 돈, 가수금, 빌린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럼 퉁치는 게 원칙이야. 퉁치면 금액이 작아질 거잖아요. 작아지면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작아지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이 작아져요. 그게 납세액에 유리한 방향이라서 상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질금, 가수금에 대해서 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가질금, 다른 가수금으로 봐서 절대 상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하고 상환기간이 따로 약정이 있으면 그때는 상계할 수 없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급 이제 송금 불산입까지 내용을 다 했고요. 그 사장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정리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스텝 1에서 했던 것도 아예 없어지면 안 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돼서 사장 교재는 어디냐면 190페이지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 책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판사를 좀 할게요. 그 190페이지부터 우리가 송금 이런 내용 나오고 또 3장에는 입금 이런 내용이 나오죠. 172페이지부터 리뷰를 좀 할게요. 172페이지부터 그래도 우리 입금 또 리뷰를 아직 안 했으니까 뭐죠? 3장 4장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또 리뷰할게요. 172페이지부터 입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또 송금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약간 리마인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족합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입금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와 있지만 키가 되는 것만 정리를 하죠. 3장 입금. 상장 입금에서 뭐 다른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간주임대료 주제를 좀 나눠가지고 간주임대료 요 주제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의제배당 요 주제가 좀 중요했고 또 중요한 게 수입배당과 입금 불산임 요 주제가 좀 중요했던 주제. 약간만 떠올려지면 돼요. 약간만 이게 머릿속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제법 한지 오래되었고 스텝 1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만 기억나면 되는 거고요. 계속 자극을 줘야 돼. 자극을 줘야지만 내가 그때 그런 게 있었지. 이런 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자극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약간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나면 된다. 그리고 객관식 가서도 또 리뷰를 할 거예요. 또 전체적으로 다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또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왜냐면 그때 가서 또 기억 안 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세번 원래 그렇습니다. 세번 원래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뭔가 내가 공회전하는 것 같고 이게 나아가고 있는 건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아서 조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 같고 생각을 할 때는 공회전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약간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죠. 못 봐서 그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정상 같은 게 안 보이면 뭔가 계속 가고는 있어. 가고는 있는데 정상이 안 보이면 이게 정상이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막 가다가 정상이 코앞에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정상이 이쯤에 있는데 여기 있다고 생각해. 여기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뭔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좀 더 이게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코앞에 있거든요. 코앞에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끝인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를 하죠. 이게 뭔가 안 보이면 저 끝에 있는 거 아닐까. 그냥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이었다. 지금 또 너무 힘들다. 이때 가까이 왔을 때 더 힘들거든요. 가까이 왔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 제일 힘든 시기가 와요. 그 제일 힘든 시기에 이제 포기하면 끝인 거야. 사실은 요만큼밖에 남겨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어제 수험생 한 명이 버스를 같이 탔어요. 우리 수험생이랑 버스 같이 타가지고 얘기를 해주던데 우리 안 보이는 수험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왜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이제 매번 기본만 이제 1등했던 친구거든요. 1등하고 세법 너무 잘했어. 장난하게 잘했는데 합격했을 것 같은데 왜 안 보일까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시험 안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거야. 진짜로 정상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거의 이쯤까지 왔는데 정상을 이쯤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합격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의 다 와가지고 그냥 시험만 치면 되는 거였는데 실력도 많이 끌어올리고 그게 좀 도망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에 아예 응시를 포기하고 응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공부를 시작했대요.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좀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약간은 그 멘탈적으로 끝에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잘하고 왔었는데 거의 1등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죠. 잘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조금 멘탈은 약한 것 같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자기는 할 수 없다. 자기가 벽을 만들어. 자기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잘했던 친구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더 오히려 떨어지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치고 도망갈래. 이렇게 하고 이제 가버린 케이스였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붙었을 건데 내 생각에 쳤으면 붙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잘했거든요. 세법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쳤으면 붙였을 건데 그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너무 컸나 봐요. 마음속으로. 이건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거든요. 정신적으로 제가 요만큼 남았다 생각하는 거하고 이만큼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실제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할 일도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자꾸 미루면 이만큼 있는 할 일이 이만큼 있는 걸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낄 때는. 근데 하다 보면은 요거밖에 없었네. 하다 보면 괜찮네. 할 만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거든요. 그냥 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인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꾸 미루다 보면 할 일이 막 눈덩이처럼 큰 것 같은 거야. 공부할 때도 재무회계 해야 되고 세법 해야 되고 원가 해야 되고 이게 과목이 많으니까 막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이것도 안 했고 복습도 안 했는데 더 크게 느껴지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요. 할만하고 내가 할 일이 좀밖에 없어 실제로. 그런데 그거를 시작하는 게 그냥 엄두가 안 나가지고 자꾸 머릿속으로는 더 크다 내가 할 일이 이만큼이다 그냥 불가능하다 포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머릿속에 있는 자기 벽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니까 그런 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하면 돼. 조금씩 하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꾸 자기가 크게 만들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돼요. 응시장 그냥 가시면 돼. 가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 친구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또 다 가가지고 응시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용감하게 응시했어. 다들 나 이번에 점수 안 나와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응시한 거야. 응시하고 다 아주 난 다음 연도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2차 강의 듣고 있어요. 점수 안 나오고 좀 저조했던 친구들이 또 다 응시를 했고 이번 2차 강의 나는 그래도 2차 강의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붙을 거야.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했던 친구가 포기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잘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붙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붙을 가능성도 없는데 다 응시했거든요. 응시하고 이제 멘탈 부여잡고 나는 어쩌면 운이 좋으면 붙을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용감하게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또 2차 강의 다 듣고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등 했던 친구가 그 끝에 무너져가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 초반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막판에 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 매번 기본 강의에서 1등 했던 친구야. 그 친구가 이제 막판에 한 3개월 정도 그때 무너져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친구 봤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 했던 친구야. 분명히 중간 정도 했던 친구고 초반에 잘하던 친구도 아니었어. 근데 되게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함이 답이에요. 꾸준하게 했어. 그 친구 붙었더라고요. 그 친구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간 정도 했던 친구 좀 중간보다 좀 미달했거든요. 사실은 얘는 못 붙겠는데 이렇게 느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하더니 그 친구는 붙었더라고 오히려. 근데 막 1등 하던 친구 초반에 계속 1등 해가지고 이거 붙겠네 이 친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친구는 오히려 떨어졌어. 그러니까 초반에 열심히 해서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막판까지 가는 거 버티는 거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붙어요. 지금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승부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반이니까. 나중 가서가 문제거든요. 막판에 내가 스퍼트를 좀 올려가지고 달릴 수 있게 지금 여력을 약간 남겨주셔야 돼. 지금 너무 심하게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약간 끝까지 해야 되고 장기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달리면 막판에 무너져요. 막판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꾸준히 지금은 내가 한 90% 정도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만 하자 버티자 그 생각으로 약간 10% 정도 남겨두시고 힘을 막판에 이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한 120% 정도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달리셔야 돼. 막판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점수가 한 30점, 40점 이렇게 오릅니다. 아시겠죠? 세법 점수가 한 3, 40점 나왔던 친구들도 이 막판 3개월에 거의 70점대까지, 80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때 거의 뭐 점수가 다 달려있는 거니까 지금 꾸준하게 하시면 돼. 뭔가 기억이 안 나고 그래도 완전히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50%, 60%만 하셔도 잘한 거야. 아시겠죠? 막판에 끌어올리면 돼요. 이제 간주임대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간주임대로는 추계 케이스가 있었고 추계 외 케이스가 있었죠. 산식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 찍을 수 있게 시간을 좀 드릴게요. 판서를 다 할 거니까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약간 판사한 거 핸드폰으로 좀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 법인하고요. 그리고 산식 좀 보면요. 대상 법인은 추계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었어요. 추계 외의 경우에는 특정 법인이었죠. 특정 법인만 오로지 간주임대료를 계산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이 특정 법인은 내국 영리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고 차입금 과다한 그런 법인을 얘기했습니다. 그 산식 같은 경우에는 추계의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 곱하기 정기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이렇게 끝나요. 아주 간단한 산식이었죠. 근데 추계 외의 경우에는 보증금 적수 마이너스 건설비 적수 곱하기 정기금 이자율 365분의 1 그리고 금융수익을 빼줘야 돼요. 금융수익 이걸 빼면 된다. 이런 산식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점을 좀 갖고 하셔야 돼요. 추계의 경우에는 주택까지 포함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요. 이 보증금에 주택이 들어간다. 주택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익 이런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잔고가 없으면 주택까지 포함해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추계 외의 경우에는 원래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추계 외에는 잔고가 있으니까 잔고가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이미 이자수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입금으로 과세가 되니까 굳이 간주임대료 계산해가지고 입금 산입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입금 산입하겠다. 그런 조세 정책인 거야.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약간 억제하고자 입금 산입해서 과소득을 좀 늘리고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좀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만든 규정이고요.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까지 뭐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본 거죠. 주택은 임대 수요가 많고 임대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은 괜찮아. 임대 좀 해달라. 그런 거니까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죠. 제외한다는 게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주택 건설비도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산식에. 주택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수익도 산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 군데서 다 제외가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도 풀어봤었는데 건설비에서 제외할 때 주택하고 뭐 상가 같은 게 같이 있는 그런 건물을 임대를 했다. 그 부동산에 대한 건설비가 주어지면 면적 비율로 안 보내가지고 주택 부분은 제외하고 상가 면적 비율 그거 적용해서 건설비 발라내는 작업까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런 차이점 대상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주택 포함 여부 그런 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산식에서도 이제 건설비 뺀다, 금융수익 뺀다 이런 게 좀 차이점이었죠. 건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좀 적어보면 건설비는 건물의 취득가로 합니다. 건물의 취득가니까 뭐는 제외? 토지는 제외. 토지는 건물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취득가로 하기 때문에 장부가가 아니다. 감루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재평가 차익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하셔야 되고 돈 나간 거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는 겁니다. 돈 나갔으니까 포함. 적수 계산할 때는 보증금이든 건설비든 임대 개시일부터 시작을 해요. 보증금을 언제 받았든지 그건 상관없고 임대 개시일부터 건설비도 임대 개시일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자본적 지출은 적수 계산하실 때 자본적 지출을 언제 지출했는지 그걸 잘 파악하시고 임대 개시 전에 지출했어. 그러면 개시일부터 카운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개시 이후에 지출했어. 그때는 지출일부터 카운팅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좀 나뉩니다. 임대 개시 전이면 임대 개시일부터 카운팅. 임대 개시 후면 자본적 지출일부터 카운팅 해가지고 적수 계산.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금융수익. 금융수익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네 가지를 얘기했죠. 네 가지 금융수익이 있었습니다.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그리고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런 게 들어갔었고요. 여기서는 좀 갖고 하셔야 될 게 발생주의 개념이었죠. 발생한 이자였기 때문에 뭐 미수이자 이런 건 포함이었고요. 포함인데 선수이자, 선수이자라든지 인정이자 그런 건 제외합니다. 선수이자는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제외하고 인정이자는 이건 세법에서 그냥 뭐 업무관 가질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이렇게 하는 개념이라 가지고 여기 이 동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제외가 되는 부분. 발생주의 개념이다. 그 미수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수이자의 손익기속 시기가 우리 정기예금이자 이런 거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맡긴 거예요. 은행에 예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중과세를 좀 방지하고자 금융수익을 빼는 거거든요. 이미 이자 수익은 보증금 맡겨두고 발생하는 거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입금으로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중과세를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빼는 건데 정기예금 미수이자 같은 경우에는 손익기속 시기가 현금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건 현금주의니까 돈을 안 받았어. 그런데 회사가 기속이 미도래한 거, 기간 경과분, 발생주의에 따라서 잡은 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입금 불산인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하죠. 그런 세무조정이 있더라도 미수이자는 무조건 포함이라는 거, 입금 불산인 마이너스 유보하면 없네. 제외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외하면 안 되고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입금 불산입했지만 소득처분이 마이너스 유보였잖아요. 마이너스 유보, 걔는 금방 추인돼요. 나중에 돈을 받으면 입금 산입 유보로 추인되는 일시적인 차이라 가지고 과소득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거니까 이걸 갖다가 미수이자 입금 불산입했다고 포함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점이 두 번 과세가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나중에 또 과세소득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했다고 해도 그 미수이자까지 여기에 포함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금융수익에 포함해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렇게 빼고 간주임대료가 계산돼야 되는 거고요. 그 유가증권 처분 손익은 순액으로 계산한다.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순액으로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보증금 가지고 주식 A도 사고 주식 B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생한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을 순액으로 퉁치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음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0으로 본다. 그런 규정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추계의 경우에는 세무 조정은 추계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니까 추계소득이 전체 이만큼 있다고 하면 간주임대료는 이 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간주임대료만 따로 떼내가지고 세무조정 할 수가 없어요. 간주임대료든 장부가 없으니까 뭐 임대료든 뭐 상품 판 거든 제품 판 거든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추계소득을 계산하고 추계소득 전체적으로 입금산입 가산조정이 들어가고 이때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이 되는 거죠. 기소자를 그냥 대표자로 봐가지고 상여 처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장부 기장의 책임이 대표자한테 있기 때문에 장부 기장을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장부가 없는 이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장부가 멸실된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기타 사유출 해줄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장부 멸실의 경우에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출. 이런 추계 외의 경우의 간주임대료는요. 계산했잖아요. 금액이 나왔어.
이 금액이 나올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빼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건설비를 빼고 금융수익을 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는 0이에요. 플러스가 나왔을 때 얘는 투기를 좀 방지하고자 입금 산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막 송금 산입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소득처분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사이출. 기타 사이출이라는 거 좀 챙겨주셔야 돼요. 무조건 기타 사이출로 되어 있죠. 실제로 귀속자가 따로 없어요. 우리 세법에서 그냥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으면 이제 수익 잡혔을 거다. 들어왔다가 나간 걸로 보는 거야. 비용이 없이 나가버린 걸로.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서 기타 사이출. 귀속자가 없는데 우리는 돈이 나간 걸로 보는 거야. 들어왔다가 나간 걸로 보내. 딱히 귀속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타 사이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들어왔다가 나간 걸로 본다. 근데 귀속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입금 산입하는 거예요. 가산 조정해서 과소득을 늘리고자 만든 규정. 자, 이런 게 간주임대료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들. 산식은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했죠. 내용 자체가. 의제배당이 쉬운 게 아닌데 구조를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의제배당은 피투자법인 한테서 내가 공짜 주식을 받는 무상주 의제배당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무상주 의제배당.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이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식 의제배당. 감자식 의제배당이라고 볼게요. 감자 등의 경우에 의제배당. 이 두 개를 큰 카테고리 내에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무상주 의제배당은 한쪽 방향. 공짜 주식을 받는 거예요. 무상주가 이제 공짜 주식을 얘기한다고 했죠. 보너스, 스탁. 그걸 얘기하는 건데 피투자회사가 이익여금 같은 걸 자본금에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본금이 늘어나면 이제 액면가가 늘어나면서 주식이 발행돼서 주주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 공짜 주식을 받으면 세법상으로 입금으로 보는 겁니다. 현금을 받아도 우리 과소득이 늘어난 거고 현금 배당 그것도 입금이고 공짜 주식을 받아도 그냥 입금이야.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투자회사가 어떤 항목을 자본 전입했느냐, 입금 항목을 자본 전입했느냐, 입금 불산입 항목을 자본 전입했느냐 그렇게 나뉘어가지고 입금 항목을 자본 전입해가지고 나한테 공짜 주식 주면 배당으로 의제가 되고요. 의제 배당. 입금 항목이 아니었다고 하면 주발초 이런 거를 피투자회사가 자본금에 전입했어. 그 액면가가 늘어나죠? 나한테 공짜 주식이 와. 주발초 내가 낸 돈이거든요. 내가 낸 돈 돌려받으면 소득이 아니에요. 낸 돈 그냥 돌려받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배당으로 의지하지 않는 게 원칙. 그런데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해도 배당을 의지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상자라고 제가 불렀던 거, 각상자로 불렀죠. 제가 그때 각상자라고 불렀던 거. 그게 의제 배당입니다. 세 가지인데 각이 자기 주식 소각이익.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는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얘는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전입하거나 또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한 경우 그 경우에는 자본 전입해가지고 나한테 공짜 주식 주면 배당을 의제를 해요.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2년 이후에 자본 전입했어. 그때는 배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 걸렸다. 2년 내에 자본 전입하거나 또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배당을 의지하고요. 상은 상한 주식 주발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발초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긴 하죠. 근데 이익여금으로 상한 받아갔다고 하면 그 상한 주식, 상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낸 돈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이익 상한을 받아가면 이익여금을 처분해가지고 상한 받아가는 거거든요. 주주에서 빠져요. 만기 상한을 받아가가지고 얘가 낸 주발초만 덩그러니 피투자회사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어요. 걔를 피투자회사가 자본 전입해가지고 나한테 공짜 주면 남이 낸 주발초가 나한테 오는 컨셉이라서 내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상한 주식, 주발초 그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는 자기 주식을 피투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주발초 같은 걸 자본 전입해가지고 내 지분이 증가하면 그때도 내 소득이 증가한 개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컨셉으로 남의 주발초를 내가 받아오는 컨셉하고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 또 배당으로 의지하죠. 각상자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배당으로 의지하는구나. 각상자는 의제배당. 각상자는 의제배당이고 우리가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하고 근로수업하고 그런 걸 한꺼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 안 되는 배당하고요. 그리고 근로수업이 안 되는 배당 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근로수업이 안 되는 배당 제가 상감 잣도각 이렇게 좀 외우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 또 안 되는 배당 상감자라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3은 이건 특이한 게 3%짜리 재평가 적립금 감액배당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감액배당 이 부분은 감액배당 현금 배당 얘기하는 거예요. 감액배당은 의제배당하고 전혀 상관없어. 의제배당은 주식 공짜 주식 받는 거고 이건 현금 돈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피투자회사가 얘를 감액해가지고 나한테 돈 준 거 그거는 근로수업 안 되고 입금 불산입 안 되도록 돼 있어요. 3%짜리 재평가 적립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거든요. 피투자법인 입장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이면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채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면 근로수업을 할 필요가 없고 이중과세 제도니까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본 거고요. 이 감은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에서 감자 케이스죠. 감자 케이스는 내 주식을 뺏어가고요. 그리고 감자 대가를 주는 거예요. 내 주식은 10,000원짜리였어. 10,000원짜리를 뺏어가고 쌍방향이에요. 감자 대가를 12,000원 줘.
10,000원짜리 뺏어가고 12,000원 주면 2,000원만큼 배당 의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옛날에 10,000원에 샀는데 P투자회사가 그걸 뺏어가면서 12,000원 주면 그 2,000원만큼이 배당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 감자시 의제배당 같은 경우에도 글로스업 안 되고요. 수입배당 입금 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세 정책이에요. 감자시 의제배당. 무상주 의제배당이 요 잣도각이 무상주 의제배당에 있는 거죠. 잣도각은 무상주 의제배당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 이 자하고요. 그리고 요 각하고요. 또는 어디냐면 이쪽에 있어요. 실제로 또 입금 항목 배당 의자는 요 케이스에 있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또 여기 있다. 자, 또 각. 자는 자기 주식 P투자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발초 같은 거 그걸 자본전입 재원으로 해서 내 지분이 증가된 거 그거고요. 각이 자기 소각이 소각 1로부터 2년 내 자본전입 또는 소각 당시 시가가 주택가를 초과하는 케이스. 또가 토지 재평가 적립금 1%짜리 재평가세가 과세가 된 부분. 얘는 원래 입금 항목이죠. 그 자본전입해서 나한테 공짜 주면 배당 의제가 될 건데 근로수입은 안 되고 수입은 입금 부상이면 안 됩니다. 근로수입이 안 됩니다. 수입은 입금 부상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입은 입금 부상이면 되지만 근로수입은 안 돼요. 근로수입이 안 되는 이유는 또가 토지 재평가 적립금. P투자법인 입장에서 토지에 대해서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걸 설정한다고 했죠.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면 과세가 계속 이연돼요. 토지 팔 때까지 이연됩니다. 거의 토지는 안 팔거든요. 과세가 이연되는 제도인데 과세가 마치 안 된 것처럼 보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근로수입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잣도각으로 좀 기억하셔야 돼. 잣도각. 근데 또각은 또각또각 하면서 이거 외우자라고 했죠. 또각은 수입배당 입금 부산입은 돼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수입배당 입금 부산입은 또각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수입배당 입금 부산입은 대충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야. 이중과세 조정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 30% 입금 부산입률, 80% 입금 부산입률, 100% 입금 부산입률 이런 식으로 지분율에 따라서 대충 입금 부산입률 정해가지고 입금 부산입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원칙은 뭐였냐면 실제 배당이든 뭐 감액 배당이든 의제 배당이든 다 입금 부산입 해줄게. 어차피 이중과세를 완벽하게 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 뭉뚱그려가지고 입금 부산입 해줄게 라고 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감자는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또각은 그냥 해주는 거야. 또각은 막 디테일하게 다 나눠가지고 P투자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 과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다 안 따지고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해주는 거니까 실제든 의제든 일단 합쳐가지고 입금 부산입 해주는 거고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서 또각은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또각은 그냥 해줍니다. 입금 부산입. 토지 재평가 적립금 1%짜리. 소득세가 좀 더 디테일한 거였어요. 자기 소각이 그 부분은 근로수업은 안 되지만 수입배당 입금 부산입은 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 상감 잣도각하고 상감자는 좀 구분하셔야 돼. 이 자는 그거죠. 자기 주식을 P투자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 입금 부산입 항목 이건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재원이에요. 요걸 자본전입해가지고 공짜 주식을 봐서 내 지분이 증가된 거. 각상자에서 자. 상감자는 동일한데 또각 쪽에서 그냥 차이가 있다. 상감자, 상감, 잣도각 그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조세 정책이 그냥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수업도 입금 부산입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중과세 조정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법인에 대한 조세 정책과 걔네에 대한 조세 정책이 그냥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논리가 결여된 부분이에요. 논리가 결여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걸 외우셔야 돼. 우리는 합의를 통해서 세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입금 부산입 안 되는 게 상감자, 근로수업 안 되는 게 상감, 잣도각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이것도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 2차 시험에서는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챙겨가셔야 되고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의제배당은 우리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주제예요. 무조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상감, 잣도각 이런 거라도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라도 외우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챙겨가시고요. 상은 각상자에서 상은 수입배당 입금 부산입 해줍니다. 근로수업도 해줘요. 얘는 이것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수입배당 입금 부산입 안 해주고 근로수업 안 해주는 거니까 상한 주식 주발초는 그냥 주주 입장에서 이익 잉여금이랑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거야. 실제로는 법인세 과세가 된 채 온 걸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비록 P투자법인 입장에서 입금 부산입 항목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요. 근로수업도 해주고 입금 부산입도 해준다. 상감, 잣도각, 상감자 외우시면 나머지는 해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감자 등의 의제 배당은 감자 대가에서 출발해서 쌍방향이니까 소멸 주식의 가액을 빼가지고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구해요. 기브앤테이크 차익으로 구한다고 했죠. 배당 의제되는 금액. 10,000원짜리 주식을 뺏어가면서 12,000원 줘. 그러면 2,000원 이게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이렇게 구하시면 돼. 이런 게 감자시 의제배당 케이스고요. 감자 대가는 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현금 말고 토지나 건물로 주면 시가로 한다. 뭐 합병 분할시 특례로서 소멸 주식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멸 주식의 장부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은 소멸 주식의 가액을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세무상의 취득가로 한다. 세무상의 취득가는 평균 단가로 한다. 그게 원칙이었고요. 평균법.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외가 중요했죠. 단기, 소각, 주식, 특례. 이게 좀 중요했고요. 얘는 어떤 방법? 선출법 적용한다. 단기, 소각, 주식, 특례는 지금 감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으로부터 감자 전 2년 안쪽에 소급해서 과거 2년 안쪽에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가 있으면 걔를 먼저 감지한 걸로 보고 걔 단가는 빵이다라는 거죠. 뭐 주바이초 자본 전입해가지고 내가 공짜 주식 받은 게 있대. 걔를 먼저 감지한 걸로 봐요. 빵원짜리. 그게 단기 소각 주식 특례.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예전에 풀어봤습니다. 선출법. 이런 구조, 간단한 구조만 갖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또 객관식에서 다 보면서 문제도 풀어볼 내용이니까 이 정도의 구조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단기 소각 주식 특례, 감자전 2년이라는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감자전 2년 안쪽에 의제 배당이 아니었던 무상주 수령이 있으면 첫 번째 유형의 무상주 의제 배당 그거죠. 걔를 먼저 감지한 걸로 보고 단가는 0이에요. 0원짜리를 먼저 가져간 걸로 보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게 감자 등의 의제 배당이었고요. 감자 케이스에서는 감자만 근로소비 안 되고 입금 불산입이 안 돼요. 이거 말고 해산하고 합병하고 분할 시 의제 배당은 여전히 근로소비 되고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됩니다. 감으로 기억하셔야 돼. 감자 케이스도 있고 합병 케이스도 있고 해산, 분할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감자 케이스만 근로소비 안 되고 입금 불산입이 안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좀 챙겨가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감자 시 의제 배당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좀 잘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은 이쪽에서 그냥 적을게요. 자지가 좀 부족하니까. 수입배당과 입금 불산입은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었죠. 이게 메인이에요. 실제로 받는 거. 산식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수입배당금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급이자 차감액 뺍니다. 지급이자 곱하기 자산 적수분의 주식 적수 그리고 입금 불산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 산식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적으면서 자, 수입 배당금에서는 갖고 가셔야 될 게 얘는 실제 배당이든 감액 배당이든 의제 배당이든 포함을 외우셔야 돼요. 포함인데 다만 이제 상감자만 제외라는 거죠. 상감자 이런 거 좀 제외하고 또 입금 불산입 배제 대상 그런 거 좀 제외하도록 돼 있죠. 입금 불산입 배제 대상은 좀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될 게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배당만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해주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안쪽에 취득한 주식은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배제가 된다. 그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것은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배제. 그리고 상감자 이런 것도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배제. 이거 말고도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채 나한테 배당이 오는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피투자법인이 유동화 전문회사야. 각종 투자회사야.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야. 그럼 배당 소득공제 받거든요. 배당 소득공제를 받으면 법인세 과표가 확 줄고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채 온 거야.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피투자회사가 감면받은 법인이야. 감면법인 배당도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주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거 100% 감면받은 연도에 한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던 부분이긴 하죠. 그런 경우에도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안 해주고 피투자회사가 뭐 동업기업이야. 동업기업인 경우에도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을 안 해준다. 그런 케이스들 우리가 봤어요.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채 온 거. 그리고 배당 기준 현재 3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거. 그리고 상감자. 뭐 이런 거는 자주 보면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급이자에서는 갖고 가셔야 될 거. 선순위, 송금 불산입된 지급이자 제외였습니다. 얘는 제외였고요. 또 어떤 거 제외? 찐이자가 아닌 거. 현할차 상가액. 연지급 수입이자 제외. 찐이자가 아니었죠.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세무조정의 순서는요. 지급자 송금 불산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거 하고 나서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남은 이자, 얘가 5순위 지급자 송금 불산입 그런 개념이거든요. 5순위, 1순위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시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간 자산 관련된 지급이자 다 송금 불산입하고 남은 이자 가지고 이 산식을 꾸미셔야 돼. 얘는 지급 송금 불산입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그 순서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산적수는 구하는 게 힘드니까 계산 편의도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상에 기말 자산이 연초부터 있는 걸로 봐가지고 재무상태표상에 기말 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주식만 얘기하는 거니까 세무상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유보까지도 가감해가지고 세무상의 주식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얘는 적수 계산할 때도 단기 중에 주식을 취득을 했어. 그럼 단기 취득일부터 일수가 카운팅이 들어가야 돼요. 뭐 정기 이전에 취득한 케이스가 나오면 그때는 적수를 생략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 입금 불산입률은 가급적이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38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죠. 380, 38장땡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 가급적 외워주세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률이 문제에서 자료로 제시가 될 때도 있고 제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제시가 안 될 때도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 그리고 80%, 100% 이거 좀 외워주시고 지분율 기준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30%, 딱 20%면 80%였습니다. 20% 이상이면 80%니까 50% 미만이면 80%, 50% 이상이면 딱 50%면 또 100%니까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금액
금액이 얘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의 피투자 법인별로 계산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는 0으로 본다. 플러스가 나오면 입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요. 이 소득처분 외워주셔야 돼요. 기타입니다. 우리 간주임대료하고 달라요. 간주임대료는 기타 사유출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입금 불산 기타 차감 조정이잖아요. 차감 조정에서는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밖에 없어요. 자산부채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규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다. 그때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 안 해줘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하는 비영리 법인은요. 그걸로 차감 조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자 배당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면 송금 산입으로 차감 조정됐는데 또 입금 불산입하면 이중으로 차감 조정이 되는 꼴이라 가지고 내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산입하면 그때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 배제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유형의 의제배당 여기서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었죠. 여기서는 외국 자회사 그게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 자회사 요건 그게 중요했어요. 요건이 지분율 요건이라는 게 있었고 지분율 그리고 보유기간 요건이 있었습니다. 지분율은 10% 또는 5% 이상이었고요.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었죠. 이 동네는 첫 번째 유형은 3개월 이상이에요. 배당 기준을 현재 3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 3개월. 외국 자회사 배당 같은 경우에 보유기간 요건이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아시죠? 배당 기준 현재 6개월, 3개월 아니라는 거 동네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지분율 요건은 10% 이상. 해외 자원 개발하는 외국 법인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5% 이상. 요거 충족해야지만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 거고요. 수입 배당금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95% 적용하도록 돼 있죠. 95%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금액을 입금 불산입 기타 하거나 유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마이너스 유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입금 불산 기타를 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외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익여금 이미 외국 자회사 가지고 있는 이익여금 아시겠죠? 취득하기 전에 이익여금 재원으로 해서 나한테 배당을 줬다라고 하면 내가 준 돈은 돌려받은 걸로 봐가지고 마이너스 유보가 돼요. 그때는 원래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투자한 돈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이익 나면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하기 전에 이미 이익여금이 있었어. 그걸로 나한테 배당을 줘버리면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마이너스 유보, 주식을 차감을 하는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하기 전 이익여금인지 취득한 후 이익여금인지 그걸로 나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취득한 후 이익여금이 나올 건데 그때는 기타로 하시면 돼요. 기타로. 그렇지만 혹시라도 문제 자료에 취득하기 전에 이익여금으로 그 재원으로 나한테 배당을 줬다라고 나오면 마이너스 유보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 여기서는 지급이자 차감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5% 정도를 지급이자 이런 걸로 본 거니까 그냥 95%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수입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전금액이었습니다. 전금액. 원천징수라는 게 그쪽 외국에서 나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니까 직접 외국 납부세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를 납세의무자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한테 소득을 주죠. 소득을 줄 때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는 거. 그건 직접 외국 납부세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차감하기 전 총액 베이스로 하는 거야. 차감하기 전에 총액 베이스로 수입 배당금이 있으면 거기에 95%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직접 외국 납부세금 비용 처리되어 있는 거 걔를 송금으로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중과세 조정도 해주고 그럼 두 번 조정하는 꼴이거든요. 외국 납부세액을 직접 외국 납부세 비용 처리하면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하고 출발. 송금 불산입하고 출발. 송금으로도 인정해주고 이중과세 조정도 해주고 이렇게 두 번 조정하진 않아요. 비용 처리하고 있는 외국 납부세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해놓고 전체 총액 베이스로 수입 배당금 거기에 95% 적용한다. 그게 좀 키가 되는 부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또 정리가 되시긴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세법은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리뷰하는 이유가 한 번 보고 어떻게 익혀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리면 다시 자극을 주고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 한 번 더 교재 한 번 읽어만 보시면 돼. 사실 그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1시간만 들여가지고 읽어보시면 입금 끝나요. 아시죠? 1시간만 들여가지고 읽어보시면 돼. 잠깐 읽어보시고 또 나중에 객관식 가가지고 또 할 겁니다. 또 하고 이제 문제 풀고 그러면 익숙해지고 낯이 있게 되면 문제 풀만 해요. 생각보다. 또 문제 유형도 완전히 변형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유형이 계속 나오거든요. 금액만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조금 쉬고 또 송금 리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진도 감가상각비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